1992년 5월 20일 밤 11시 30분 미국 버지니아에 있는 교도소에서 강간살인범 로저 키스 콜먼은 전기의자에서 사형집행되었습니다. 전기의자에 앉아 삶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An innocent man is going to be murdered tonight. When my innocence is proven, I hope Americans will realize the injustices of the death penalty. 마지막 말은 제가 사랑하는 그녀에게 하는 말입니다. 당신에 대한 나의 사랑은 영원할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샤론. 샤론 폴은 그가 감옥에서 편지로 만나 사귀게 된 대학생 여자친구였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마지막 순간에 한 그의 결백 주장은 과연 진실할까요? 지금부터 이를 알아보기 위한 여정을 떠나보겠습니다. 로저 키스 콜먼의 부모님은 그의 어린 시절 이혼하였습니다. 군인인 아버지는 항상 해외에 있었기에 그는 유년 시절 어머니와 디트로이트에서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웨이트리스로 일하였는데 가난으로 인하여 6살인 그를 버지니아주 그런디의 작은 탄광마을 할아버지 집으로 보냅니다. 높은 IQ를 가진 그는 유년 시절 큰 장래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공부에 흥미를 잃은 그는 고등학교 시절 과음과 싸움을 일삼게 됩니다. 그는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는 것을 즐기게 되었고 일부 여학생들에게는 이러한 점이 이성적으로 어필된다는 것을 알고 좋아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졸업 후 입대하고자 하였으나 스스로 이를 좌절시키는 사건을 저지르게 됩니다. (1977년 4월) 한 여성으로부터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녀는 6살 딸과 함께 집에 있었는데 젊은 남자가 문을 두드리며 물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녀에게 총을 겨누어 위협하고 그녀를 위층으로 데리고 갔으나 그녀는 격렬히 저항하였고 결국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괴한은 근처 숲으로 도망갔습니다. 피해 여성은 졸업 앨범 사진에서 18세의 고등학교 3학년생인 로저 키스 콜먼을 범인으로 지목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강간 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알리바이를 주장하며 결백하다고 항변하였으나 유죄를 선고받고 20개월을 복역합니다. 그는 1979년 4월 석방된 후 동네의 석탄 채굴장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로저 키스 콜먼은 석방된 해 여름 15세의 패트리샤 톰슨과 사귀었고 그들은 다음 해인 1980년 8월 결혼합니다. 결혼 5개월 후인 1981년 1월 그는 도서관에서 2명의 사서가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는 당시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다며 알리바이를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던 중 엄청난 사건이 발생합니다. 로저 키스 콜먼의 19세 처제 완다 맥코이가 1981년 3월 10일 그녀의 집에서 강간당한 후 살해되었습니다. 그녀는 가슴에 칼로 2번 찔렸고 목이 베어 사망하였습니다. 특히 폭 4인치, 깊이 2인치로 거의 척수까지 절단된 끔찍한 목 부위 공격으로 대부분 목이 잘릴 정도였습니다. 그녀의 남편 브래드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뜨끈한 피가 흥건한 바닥에 완다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녀의 스웨터는 그녀의 목에 걸쳤고 그녀의 남색 속옷은 그녀의 왼발에 걸쳐 있었습니다. 불과 인구 1300명의 작은 마을 그런디에서 발생한 잔인한 살인사건은 지역 주민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런디 경찰은 피해자 집에 누군가 강제로 침입한 흔적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범인에게 문을 열어준 후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였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의 남편은 피해자가 1년 전 음란 전화를 받은 이후로 불안해하며 평소 집에서만 지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이 마을에 사는 남자 중 3명에게만 문을 열어주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그 3명 모두를 조사하였고 곧 용의자를 지목하였습니다. 용의자는 당시 22세였던 로저 키스 콜먼이었습니다. 피해자는 그의 처제였고 그는 평소 그 집을 드나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체포되었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유죄를 인정하면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로저 키스 콜먼의 변호인은 그에게 비록 무기징역이지만 실제로는 17년 정도 복역하면 석방될 것이므로 제안을 받아들일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호히 거절하며 결백을 주장하였습니다. 1982년 3월 15일 배심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버지니아주 검찰은 배심원에게 그의 행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그는 범행 당일 회사에 갔으나 야간 근무가 취소되었다는 것을 알고 밤 10시 무렵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는 화가 난 상태로 차를 몰고 지인 부부가 사는 이동식 주거 차량으로 갔습니다. 그는 지인인 아내에게 빌려준 음악 테이프를 돌려받으려는 구실로 찾아갔으나 목적은 그녀를 강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남편이 있어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자 새로운 피해자를 물색하였고 그 타겟은 처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처제의 남편이 야간 근무 중이므로 집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4마일을 운전한 후 그녀의 집 건너편에 차를 주차하고 개울을 건너 언덕에 있는 그녀의 집으로 몰래 올라갔습니다. 그는 문을 두드렸고 그녀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강간한 후 잔인하게 살해하였습니다. 검찰은 다음 3가지를 중요한 증거로 배심원들에게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그의 옷에서 혈흔이 발견되었는데 그 혈액형은 피해자의 혈액형과 동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부검 과정 피해자의 몸에서 범인의 음모 2점이 발견되었는데 이를 분석한 감정관은 법정에서 그 음모는 로저키스 콜먼의 것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셋째, 피해자의 몸에서 정액이 발견되었는데 이를 통해 범인의 혈액형이 B형이라고 특정되었고 이는 그의 혈액형과 동일하였습니다. 참고로 당시 1982년은 아직 DNA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넷째, 그의 동료 수감자는 구치소에서 그가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말을 나에게 하였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검찰은 스모킹건은 없으나 모든 정황 증거가 그의 혐의를 가리키고 있다고 하며 혐의 입증을 자신하였습니다. 반면 로저키스 콜먼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결백을 주장하였습니다. 첫째, 살인 장면이나 피해자 집 침입 모습을 목격한 자가 없으며 범행 도구도 발견되지 않았고 오로지 정황 증거만 존재하는 사건입니다. 둘째, 로저키스 콜먼은 피해자를 죽일 동기가 없었습니다. 셋째, 현장에서 발견된 채모, 정액 등은 그의 것일 수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의 10%는 B형이므로 혈액형만으로는 그가 범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에 대한 알리바이가 존재하고 당일 행적에 비추어 살인을 저지를 시간과 기회가 없었습니다. 특히 그의 친구는 범행 추정 시간에 겨우 몇 분 전 그를 만나 대화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 이는 검찰에서 주장한 범행 시간과 모순되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에 대한 알리바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재판 4일째 직접 법정에서 진술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결백을 침착하면서 또렷이 말하였습니다. 그는 당시에 어디에 있었으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똑똑하게 잘 설명하였습니다. 이렇게 변론이 종결되었고 이제 배심원들의 시간이 도래하였습니다. 1982년 3월 19일 배심원들은 3시간 반 동안 숙고한 끝에 로저키스 콜먼의 알리바이와 관련된 증인의 증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의 행적에 비추어 충분히 범행을 저지를 시간이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알리바이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유죄 인정되었고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맥클렌버그 교도소에 수용되었습니다. 로저키스 콜먼은 1983년 버지니아주 대법원에 항소하나 기각되었고 그 후 미국 사법 시스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사법적 이의 및 구제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로저키스 콜먼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전부 그에게 불리하게 결론나는 상황에서도 그의 변호인과 그의 결백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추가적인 주장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들은 유죄 판결의 기초가 된 채모의 동일성 감정은 감정관의 주관에 따라 매우 다르게 결정되어 신뢰할 수 없으며 쓰레기 과학이라고 하였습니다. 실제 잘못된 채모 감정에 의하여 무고한 사람이 처벌되는 사례가 미국 재판 과정에서 실제 벌어지곤 하였습니다. 그들은 침입 흔적이 없기에 면식범의 소행이라는 전제하에 콜먼이 유죄 인정된 것인데 실제로는 현관문에 도구를 이용한 침입 흔적이 존재하며 이를 경찰에서 은폐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은폐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배심원들에게 설명되었다면 재판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담당 수사관인 잭 데이비스는 단지 문틀에 존재하는 흠일 뿐 침입 흔적이 아니며 콜먼에게 유리한 증거를 숨긴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그의 지지자들은 피해자의 손과 옷에 묻어있는 검고 더러운 물질은 피해자가 애초 집 밖으로 쓰레기를 버리러 갔다가 낯선 이로부터 공격을 당한 증거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범인을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범죄가 일어났다는 유죄 판결 전제를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배심원단이 편향되어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배심원들은 이미 재판 절차 전에 언론 등을 통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사실로 믿고 있어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없었고 복수심에 분노한 한 배심원이 저 개자식을 태워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등 재판 전 이미 콜먼은 배심원들에게 유죄였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콜먼 자백을 구치소에서 들었다는 동료 수감자의 증언에 대하여도 동료 수감자가 수사 당국으로부터 유리한 처분을 받기 위하여 일부러 위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실제 수사 당국과 거래한 구치소 수감자가 위증한 사례 역시 미국 재판 과정에서 실제 벌어지곤 하였습니다. 아울러 그들은 1심 변호인들이 엉망으로 소송을 수행해 그가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의 과거 변호인의 잘못 중에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는 서류 제출 시한을 하루 넘겨 제출하는 바람에 법원에서 그의 항소가 기각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의 사형 선고일로부터 8년이 지난 1990년 그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하여 합류한 변호사 캐슬린 베아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무죄 주장에 회의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직접 면담하여 사정을 듣는 과정에서 확인한 그의 내면의 확신과 신념에 의하여 저는 신뢰하게 되었고 결백을 믿게 되었습니다. 1990년 로저 키스 콜먼의 지지자들의 노력으로 수사기관에 보관되어 있던 범행 당시 피해자의 몸에서 발견된 정액을 대상으로 DNA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기술력으로는 정액과 콜먼 DNA의 일치 여부를 정확히 판정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와 진실 발견은 뒤로 미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로저 키스 콜먼은 계속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DNA 검사 결과로는 진실을 밝힐 수 없었고 더 이상 사법 시스템을 통한 구제를 기대할 수 없게 되자 그의 지지자들은 다른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1992년 4월 사형 집행이 점점 다가오자 그들은 버지니아 주지사의 사면을 통하여 사형을 면하고자 하는 전략을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들은 주지사의 관심을 끌고자 언론을 통한 대대적인 선전 활동에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전략은 대성공하여 콜먼의 사건은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고 사형 집행 2일 전에는 타임지 커버 스토리로 그의 사건이 다루어졌습니다. 결백할지도 모르는 콜먼이 죽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버지니아 주지사 더글러스 와일더는 전 세계에서 13,000통의 전화와 편지를 받았으며 거의 대부분이 관용을 베풀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급기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와 마더 테레사도 자비를 공개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로저 키스 콜먼도 직접 주지사에게 전화하여 사면을 간절히 요청하였습니다. I know the political pressures you faced though, and I know that it would probably be difficult for you to grant me a pardon. But please, at the very least, give me a conditional pardon. Give me the hope that someday I'll get a new trial, and that someday I'll be able to show that I am innocent. 결국 주지사는 전 세계적인 관심과 압박에 부담을 느낀 나머지 사형 집행 2일 전인 1992년 5월 18일 거짓말 탐지기 검사 통과를 조건으로 사면을 결정하였습니다. 단 거짓말 탐지기 검사는 사형 당일 오전에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의 지지자들은 사형 당일 진행되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서 그 어떤 사람들의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겠냐며 비판하였습니다. 사형일은 1992년 5월 20일 아침 10시 로저 키스 콜먼은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받았습니다. 2시간 뒤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는 통과하지 못하였습니다. 그의 변호인은 직접 거짓말 탐지기 결과를 보지 못하였다며 그 결과를 의심하였으나 예정대로 사형 집행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5시 변호인 캐슬린 베안, 지지자 짐 매클러스키 그리고 콜먼은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함께 하였습니다. 최후의 만찬은 페퍼로니 피자와 퍼지 쿠키, 세븐업이었습니다. 밤 11시 38분 그는 전기 의자에 앉았고 사형 집행되었습니다. 사후에도 과연 로저 키스 콜먼에 대한 사형 집행이 옳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일어나며 그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형제도 반대 운동이 미국 전역에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I'm not afraid of being wrong. I believe he's innocent. 그의 지지자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DNA 검사를 주장하였고 발전된 검사 기술이 이번에는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콜먼이 텔레비전 토크쇼 도나휴에 출연하는 등 언론에 자주 등장하였기 때문에 그가 처제 완다 맥코이의 죽음과 무관하다는 예측이 우세하였습니다. 결국 버지니아 주지사 마크 워너는 2006년 1월 5일 DNA 재검사를 명령하였고 DNA는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법의학 센터로 보내졌습니다. 2006년 1월 12일 주지사는 로저 키스 콜먼이 범인임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감정 결과 DNA가 그와 일치한다고 판정되었고 범인이 아닐 가능성은
1900만 분의 1이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오자 그의 변호사와 지지자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형 집행 전 함께 식사하였던 짐 매클로스키는 어떻게 그런 죄를 저질러 놓고도 그토록 침착하고 위엄있게 차분한 자신감을 갖고 그런 최후 진술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라고 물으며 배신감을 드러내었습니다. 이 사건을 기소한 버지니아주 검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사형 반대론자들이 이 사건에 존재하는 압도적인 증거를 의미 없는 것으로 치부하였습니다. 그들은 소년 같고 매력적인 콜먼이 복수심에 불타 심히 편향된 작은 마을 배심원에 의해 부당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생각하도록 언론기관을 홀렸습니다. 그런 뒤 마을 사람들은 사과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밤 무고한 사람이 살해됩니다. 저의 무죄가 밝혀져 미국인들이 다른 모든 문명국들처럼 사형제도의 부당함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이 사례와 달리 억울하게 처벌된 의미 있는 사례도 다수 존재하고 그런 사례도 기회가 된다면 앞으로 다뤄보고 싶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영상은 수사와 재판이라는 사법 시스템 또는 사형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죽음 앞에서 얼마나 솔직하고 겸손해질 수 있는가를 이야기해보고 싶었습니다. 최소한 로저 키스 콜먼은 죽음 직전까지도 철저히 거짓말로 일관하였고 많은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여러분은 죽음 앞에서도 번지르르 하고 기만된 말을 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보잘것없어도 가장 솔직한 심정으로 최후를 맞이하시겠습니까?